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 와이드입니다. 네, 총선을 이제 60여일 앞두고 정치권이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소식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부터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일부 여론조사긴 합니다만은 20%대까지 떨어진 여론조사가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나홀로 높은 지지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괴리가 조금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건 국민의 평가에 여러 가지 양태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감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저는 충분히 제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법무장관으로서 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윤석열 정부 전체를 위해서 그 바람직한 거죠. 지금 와서 보면은 아주 주도 면밀한 그랜드 플랜이 서서 그 그랜드 플랜이 실행되는 단계로 계속 그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었던 거죠. 뭐를 내라 신평 남편 넥타이 하나 사면 그 사람 것 하나 더 사고 지성으로 보살폈는데 그렇게 20년 쌓인 끈끈한 정 한 칼에 끊어버릴 줄 어찌 짐작조차 했으니. 손동에 지금 속아가지고 대통령 그 부인이 이 뇌물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변질돼가지고 그것이 이 하나의 상징처럼 KBS와의 대담을 가지신다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죠. 또 하나의 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지 않을까. 예,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한번 이제 갈등 충돌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잘 봉합이 됐고 두 사람이 안정적으로 여야 국정 운영을 끌고 갈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보셨듯이 심평 변호사 같은 분은 조금은 이제 아직은 양쪽의 균열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서 드러나니까 이게 조금 얘기를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이건 조금 공고하게 자꾸 올라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 괴리 현상은 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하자면 이제 높은 국민 지지도 호감도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와의 괴리 사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와도 약간 괴리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 부조화 현상, 디커플링이라고 이제 흔히들 표현하는데 이 부조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2월 말까지라든가 D-40 정도가 되겠죠. 까지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여권의 전략이 약간 말하자면은 좀 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간판으로 치르긴 하는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도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는 결국 총선 공천장은 국민의힘의 대표직인 도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얼굴로 치르는 건데 그렇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꺼내든 이제 이른바 정치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젠다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정 지지율이 지금 20%대라면은 이게 대통령의 정권 심판론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조화 현상을 2월 말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해소하느냐. 저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이 아직은 국민의힘에 체감적으로 녹아들고 있지 않다. 그것을 국민들이 동의해주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꺼내든 정치 전략, 어젠다 이런 말하자면 시대 정신 이런 말하자면 총선 전략들이 국민의힘과 거의 연동되지 않는다는 이 점은 좀 뼈아플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이 꺼내던 메시지라든가 그다음에 총선 컨셉, 그다음에 프레이밍 이런 것들을 빨리 국민의힘 것으로 이렇게 체화시키는 그런 동조화 현상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쨌든 설이 있는 2월 말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괴리가 상당 부분 한동훈 위원장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저는 이 말하자면 두 현상의 동조화 현상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나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만 나홀로 동떨어져서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금
꾸준히 사실은 어찌 보면 추세적으로 보면 약간 하락세였는데 예. 네. 국민의힘은 답보 상태라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상승세인데 국민의힘도 같이 상승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세 개가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약간 지금 그런 지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는 조금 떨어지고 한동훈 위원장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답보 상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0%로 원대 복귀가 예. 돼야 되겠지만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몫이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과 국정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때 비로소 국정 지지율에 대한 정권 심판도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식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송 변호사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라든지 윤 대통령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그냥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약간 동문서답 형식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나요? 아니면 대통령이 잘해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나요? 일단은 저희가 더 잘하겠다고 하는 거는 동문서답이 아니고 정답이죠. 당연히 여당은 정부를 잘 뒷받침하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예.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고 당의 지지율도 낮은 상태에서는 더 잘하겠습니다가 당연히 정답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대통령의 그 직무수행 긍정률이 낮다고 해서 이게 총선 결과까지 그렇게 될 것인가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은 그 2012년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 때 사례를 보면 지금 2월 1주차 아닙니까? 2012년에 2월 1주차 여론조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국갤럽이 2012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그때 조사한 걸 보면은 자체 조사인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22%였어요. 네. 지금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예. 그때는 여대 야소에서 22%였는데 지금은 여소 야대여서 사실은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29%이기 때문에 그때는 박근혜 비대위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선거를 전망 투표화해서 총선 승리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도 선거를 일정 부분 전망 투표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정치개혁 이슈를 선명하게 내걸어서 이슈를 주도한다든가 또 인물에 있어서도 86 운동권 대 경제 전문가 이런 새로운 인물을 내세운다든가. 그래서 2월 한 달은 이제 공천의 시간인데 예. 그 공천의 시간이 지나서 인물 이슈 구도 중에서 당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물과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당 대표의 어떤 그 호감도는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3월쯤 되면은 그 선행하는 게 이제 동조화되는 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만큼이나 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일 텐데요. 대통령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방송사 대담을 통해서 입장을 보일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 나오면은 좀 지지율 반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봅니다. 왜냐하면 수위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반응하시는 거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일단 그것보다도 네. 먼저 저는 형식에서 제가 얼마 전에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제가 기자들 식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예. 엊그제 가다 보니까 식당 주인 그 여주인께서 갑자기 미리 녹화한다면서요. 네. 이러면서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녹화 형식으로 그 대담하지 대담이 않았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보면은 대통령께서 2년이 다 되시는데 집권하신 지. 근데 100일 기자회견 외에는 국민들한테 정말 듣고 싶은 얘기를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도 특정한 보수 매체 한 곳에다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네. 우리 삶이 나아질 건지, 우리 한반도가 평화가 위기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어떤 생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런 걸 듣고 싶어 합니다. 네. 그걸 물어보는 게 뭐 우리 기자들입니다. 저도 전직 기자니까요. 예. 기자들이 묻고 국민을 대신에 묻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약속대로는 하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특정 방송사를 한 곳만 가지고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네. 패싱을 하고 하겠다. 근데 거기를 또 사전에 한 3, 4일 전에 녹화를 하겠다. 네. 그럼 녹화를 해가지고 어떤 민감한 발언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좀 주워 담거나 새로 뭐 이렇게 촬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의심할 거예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저는 녹화라는 형식도 그렇고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예. 빨리 신년 기자회견을 기자들과 하는 게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는 대통령이 정말 그 대담이 됐던 뭐 사전 녹화가 됐던 거기에서 정말 이 부분은 국민들 보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공정과 상식 얘기한 사람으로서 내 아내의 문제 이거는
국민들께 고개를 들 면목이 없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말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하면 국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가 필요하죠. 수사를 받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국민 지적에 대해서 여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압도적으로.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여론 지형이 나오면 받아들이셔야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여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는 몰카 공작이었다. 내 아내가 몰카 공작에 당했다. 저는 그런 식의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만은 만에 하나도 그런 말씀을 대통령 입에서 우리 국민들이 듣는다면은 상당히 큰 실망을 하고 네. 분노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형식을 먼저 짚어주셨어요. 왜 기자회견 형식이 아니라 네. 사전 녹화의 방송대담 네. 형식을 택했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입장 표명에는 사과에다가 뭐 더 나아가서 수사까지도 얘기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재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앞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 네. 녹화했다고 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네. 그때 실시간 방송을 했고요. 그때 당시 KBS 여성 앵커가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껄끄러운 질문을 하는 바람에 예. 그 때문에 엄청나게 비난을 뭐 받고 그래서 상당한 또 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른 방송사와도 또 사전 인터뷰 형식으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KBS하고 지금 이야기를 예. 하시니까 그리고 또 앉아니까 지금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은 해마다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기자회견 안 하고 지금 그걸 대신해서 하는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지금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는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기자들의 질문이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인데 예. 사실 이런 식의 대담 형식 자체가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보다는 정말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지금 KBS 기자회견까지 간담회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예. 저는 설 이후라도 저는 기자들에게 지금 기자들이 이 궁금한 것이 국민들이 궁금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궁금한 것이 많잖아요. 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질의를 저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자초 지종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 예. 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그와 아울러서 어쨌든 뭐 함정 취재든 몰카든 정치 공작이든 대통령 부인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거로 삐친 건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유감과 그러니까 이 일종의 사과 네. 더 나아가서는 재발 방지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든지 예. 네.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든지 부분 더 나아가서는 지금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네. 관할 부처인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내가 자청하겠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앞서 이야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기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계속적으로 상승적 탄력을 받으면서 아까 비동기화 말씀하셨죠. 디카플링 이야기했는데 네. 카플링으로 이게 당의 지지도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대통령 입장 표명에 포함이 될까요? 이게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송영훈 의원님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담 후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에 여론 수렴을 많이 했을 거고요. 네. 저는 이제 내일 녹화되는 대담에서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기억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정치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해야 하는 말을 해야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여론 지형을 봤을 때 해야 하는 말이 뭔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는 내가 할 말과 남이 해줘야 되는 말을 구분해야 됩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도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대통령은 퇴임하는 순간까지 정치를 하셔야 되는 존재죠. 네. 그것도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말씀들을 하시면 아마 국민들께서 그걸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뭐 수사를 촉구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근데 수사는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예. 청탁금지법에 사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뭘 받았을 때 그걸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수사합니까? 네. 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제가 참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고발 사건이라고 벌써 수사당국이 경찰인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디올백을 전달한 목사 있지 않습니까? 예. 주거 침입 혐의로 수사를 한답니다.
변호사시니까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미 카톡을 통해서 자꾸 청탁금지법 말씀을 하시니까 카톡을 통해 가지고 가기 전에 그 최 목사라는 분이 뭐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카톡을 통해 이런 백을 올려놓고 시간을 조율하고 여사께서 며칠 됩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도둑이 주거 침입할 때 주인에게 물어보고 갑니까? 그 집에 몇 시에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배우자 김건희 여사 문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자꾸 지지율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 20% 내려왔는데 한동훈 위원장 차기 지도자로서는 23%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조사에. 그렇게 전 높다고 보지 않는데 왜냐하면 결국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만 뭉쳐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지금 대통령 만나고 딱 온 뒤로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한두 번 했다가 지금은 제가 사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보낼까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차 교수님. 예, 아까 지금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부분은 부정경사 건의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는 법률 상식으로는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돼요. 따져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 배우자의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사실을 안 공직자는 그날 당장 바로 돌려줘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공직자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민권익위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과연 이 지금 명품백을 받은 부분이 예를 들면 직무수행과 관련된 남편의 배우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분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에 지금 시민단체들이 지금 이 부분에 조사를 의뢰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얼마 전 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계속 말을 돌리면서 제대로 된 말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것이죠. 네. 팩트체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국민권익위는 1월 3주차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고인 조사를 했다라고 밝혔고 사실은 우리 차 교수님께서 2주 전에 이 방송에서 국민권익위는 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이미 그 전에 사실은 신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어요. 우리가 고소나 고발해도 고소인 조사,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 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인 조사를 했으니까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말을 못 꺼내는 게 아니고 지금은 대통령실이 메시지를 조율하고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위해서 시간을 드린 거고 그때까지는 계속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당해서 조명하듯이 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대통령실에 공을 넘겼으니까 기다려봐야죠. 저도 제가 드릴 말씀 이제 한 대변인께서 이제 왜 이거 경찰이 주거 침입으로 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아니 주거 침입으로 조사하다가 혐의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다양하게 혐의를 열어놓고 보다가 안 하면 그러니까 혐의 없으면 종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몰카공작 아닙니까? 정말 말하자면 그때 사전에 알려준 것도 함정에 빠뜨리려고 미리 고지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보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사건이 벌어진 게 2021년 9월인데 1년 4개월을 묵히다가 갑자기 대통령 여사 영부인에 대한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 나올 그 무렵에 이걸 공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그 당시에 정말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했으면 그때 까발리면 될 일이지. 왜 이거 1년 4개월을 묵힙니까? 그러다가 왜 그 특정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여론 작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꾸 얘기해봐야 동호 반복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한 처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문제다. 그러니까 공을 용산으로 넘기고 최종적인 아마 최종 상태, 대통령의 언급은 최종 상태니까 최종 상태를 7일 날쯤 방송에서 언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면 될 일인데 마치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아주 악랄하고 그 파렴치한 몰카 공작이 싹 빼고 마치 경찰이 무슨 이제 주거 침입을 조사하는 걸 희화화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건 알아서 할 문제지만 혐의 없으면 하면 될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몰카 공작이 어쨌든 원인이었고 근원이었다. 이 점은 좀 명백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고 이 문제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민수 대변인께 좀 궁금한데 이 신년 대담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문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아니라 이런 대담 형식으로 마치 짜고 치는
이런 고스톱이다 이런 식의 논평도 민주당에서 나오고.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우리 대통령의 신년 대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얘기가 하나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이른바 명품백 문제. 그러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은 기자회견을 했을 경우에 이 명품백 얘기 말고 뭐 남북 관계라든지 경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기자들의 질문이 분산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나와 계신 이 전직 언론인 출신도 많으시지만 이분들처럼 온통 관심은 이 명품백에만 쏠려서 기자회견을 할 경우 100분 기자회견이 전부 명품만 얘기만 도배가 될 것인가? 어느 쪽으로 예상을 하세요? 우리 김앵커도 기자 아니십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1월 31일 날 기자들이 골고루 질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1월 31일 날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가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하시겠지 하고 그래도 대통령이 먼저 하시는 게 맞다 싶어 저희들이 시기를 계속 늦추고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뭐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야당 대표로서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죽하면 보수지의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나왔다 칼럼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그날도 기자들이 다 손을 들고 질문을 받는데 저희들이 그 공약으로 내놨던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복지제도 정책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물론 뭐 대표가 답변하기 곤란할 수도 있는 선거제 문제 이런 질문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프레임을 무슨 이재명 대 한동훈 바꾸려고 시도해도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기자들이 손을 들고 물어볼 겁니다. 대통령님, 지난해 우리 이렇게 힘들었는데 올해는 좀 나아질 겁니까? 알겠습니다. 경제 정책은 뭡니까? 말고 다른 다양한 그럼요. 분야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 다 골고루 나옵니다. 나눠서 할 것이다. 다 나오고 한 기자와 조율된 질문이 아닌 손들고 어느 기자도 명품백 문제가 미진하면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정말 날 것으로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 그게 의무자 책무입니다. 네. 이게 반론이나 반박하실 아니, 한마디만 짧게만 진짜 딱 듣고 말씀드리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도 사실 알맹이가 없긴 마찬가지였죠. 출생 기본소득 말씀하셨는데 얼마를 준다는 거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이면 총선 67일 남았는데 아직도 병립병인지 연동형인지 결정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네. 비판하시기 전에 대통령한테 한번 촉구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도 해보세요. 다음 주에 이제 만약 이제 하게 되면 방송에서 이제 또 평가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대담을 하게 되면 그때 조금 더 형식이라든지 내용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지금 한동훈 대 이재명은 성립되지 않을 거다. 한민수 대변인님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 위원장은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의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공금법화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도착비리, 백현동 도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 우리 선거의 시대정신을 소위 말하는 86의 특권 정치의 청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영길, 윤건영, 김민석, 윤미향, 서영교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2024년에 맞는 청렴한 기준에 충족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평당 2,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 측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보지 못했고 김경률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꼭 좀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제발 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저 아직 말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지금 완전히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병원에서도 치료 너무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잘 낫고 있습니다.
그 범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사회의 품격과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정치 장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론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예.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들 쭉 정리해서 보셨는데요. 최수영 의원님, 네. 얘기를 들어보면 한 곳으로 귀결되는 네. 것 같습니다. 다 공격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는데 이것도 선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읽으시는지요? 지금 비대위원장이 하는 발언 중에 선거 전략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다 모든 게 선거 전략이고 네. 프레이밍하는 차원이죠. 그렇다면 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일지.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정권 심판론 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건 국민의힘에 불리하잖아요. 예. 최소한 쌍방 심판론은 가야 되잖아요. 예. 거야. 그동안 거야가 뭘 잘했느냐.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줬던 거는 이른바 방탄과 국정조사 혹은 뭐 특검 이런 말하자면 완력을 쓰는 힘의 정치밖에 더 했느냐. 타협과 조정은 사라지고 갈등만이 난무하고 그다음에 거야의 힘만 과시하는 정치가 있다면 그게 우리 1년 반의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았으니 이 거대 야당을 심판해달라. 정권 심판만 볼 게 아니라 거대 야당이 제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달라. 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가장 큰 선거 전략의 컨셉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타겟을 누구를 해야 됩니까? 이재명이 대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당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잖아요. 그건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주류가 얼만큼 공천을 받느냐가 관건이고 그게 싫은 사람들은 벌써 당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할 수 있는 거는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재판받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공적 영역을 얘기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를 직격하는 거죠. 그래서 법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직장 갑질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이건 명백한 직장 갑질에 속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당했던 심부름했던 공무원이 나와서 책도 내고 기자회견도 했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명백하게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쌍방 심판론인데 한동훈의 국민의힘과 이재명의 민주당 어느 것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치 개혁적인지 국민이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카드를 던지는 거예요. 저는 매우 유효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이 아니고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대선이면은 이제 상대방의 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뭐 신랄하게 네. 뭐 비판을 할 수 있죠. 인물론 같은 부분을 더 특히 부각시키면서. 그런데 이번 선거는 총선이에요. 이제 네. 다가오고 있는 것은 물론 뭐 지하화, 철도 지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시 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등등의 이제 공약은 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상대 진영의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네거티브적인 공격을 하는 거는 대선에서나 해야 되는 어떤 선거 전략이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총선에서 하는 것과는. 그거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예. 같은데 총선은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은 미래형 투표고 총선은 회고형 투표다. 그러니까 회고형이니까 지금 정권 심판론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구도가 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과연 그러면 지난 회고형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못하고 윤석열 정부가 일부 못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못하게 더 못하게 한 거는 야당의 책임은 없나요? 라고 그런데 묻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카 의혹이 민주당 못한 거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여러 가지 사법 비리를 덮기 위해서 오직 할 수 있는 게 방탄이었고 무리한 말하자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전략이었으니까 여기에서도 심판에 달라는 이재명 얘기죠. 지키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대로 된 그렇죠. 야당 역할을 그동안 못했다는, 못했다. 그걸 심판에 달라는 부각시키는구나.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까지 더 부각이 되면은 이거는 유효한 총선 전략이다. 그렇죠. 그 쌍방 심판론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한 비대위원장이 공격하는 거는 민주당이 그 무능한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못 해왔다. 그러니 이제 총선에서 심판해야 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으면 예. 여당 대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좀 저는 품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과 원내대표 본인하고 이렇게 세 분이 가서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유난 충돌, 활극 이후에 우리 국민들 눈살을 찌푸린 실전을 벌였죠. 그 자리가 저는 도대체 무슨 얘기했는지 2시간 47분 동안 뭔 얘기인지 밝히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대통령한테 앞으로 김건희 여사 내 배우자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꺼내지 않습니다. 나는 사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러고 계속적으로 하는 게 우리 차인카도 얘기한 대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좀 듣기 험할 정도의 공격을 합니다. 막말
지금 저렇게 하면 증오 정치 본인 종식하겠다고 하면서도 더 커질 거예요. 제가 1시간도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 묻고 싶어요. 본인은 검언 유착 사건 때 고위 검사가 일반 자범들도 안 하는 휴대폰 비번 안 풀어줘가지고 무죄 받았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고발 사주 이번에 국기문란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피해자로 고발장에 등장했습니다. 근데 수사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법카 얘기하는데 일단 한마디만 되묻고 싶습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 시절에 특활비 가지고 관할 지역 벗어나가지고 청계산 유원지 가서 수백만 원씩 한우 고기 먹었는데 그런 사람들 공천 줄 겁니까? 그 왜 답변 안 합니까? 입장이 뭡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여당 대표 정도 됐으면 이제 국민들 정말 어떻게 안전 인생 챙길지 그런 얘기 갖고 좀 경쟁을 한번 해봅시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가 안보와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지 말지 네. 논의를 해보자 이런 말씀 하셔야지 이 수많은 거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2년 동안 400번 압수수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환조사 6번 했습니다. 그거 다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장이 기각됐어요.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도대체 자기들은 정말 2년간 한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그 검사분들 다른 검사가 한번 털면 뭐가 나올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자기 발에 들보에 있는 큰 허물을 못 본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야 모두 총선 앞두고 정말로 국민들도 선택받는 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알겠습니다. 내놓을지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012년에 민주통합당이 지금 한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거를 치르다가 선거를 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고 당 대표들끼리 뭐 비교해도 사실은 뭐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면서 정권 심판론에만 매달리면서 원내 일당은 따놓은 당상이 있고 과반을 차지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2012년 총선에 졌죠. 그 예. 역사를 민주당에서 되새겨 보시면은 사실 그런 말씀 못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 기각 말씀하셨는데 과연 일반 국민이 그 정도의 중한 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까요? 영장 기각 사유도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이라는 사유가 명확하게 적시가 됐었습니다. 민주당도 한번 예. 좀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민주당도 한번 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가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노무현 재단의 건축비 관련 문제 또 이제 정대협 이제 정신대 대책협의회에 이제 보조금 의혹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서 봤습니다만은 저런 일을 하라고 이제 내가 모셔왔다 이제 이렇게 또 추켜 세웠습니다. 이런 노무현 재단 이런 정대협 이런 시민 사회 단체의 불법 보조금 문제, 보조금 유용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유효한 총선의 유효한 공격 포인트입니까? 꼭 총선 전략 때문에만 얘기한 건 아닐 거고요. 예. 그건 원래 김경률 비대위원의 캐릭터입니다. 원래 회계사시니까 아니, 뭐 이런 그분은 부분 원래 관점 본인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 노무현 재단의 건축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됐어요. 예. 평당 2천 이 얘기를 그동안에 계속 해오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라고 비대위에 모셔왔다라는 얘기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캐릭터 자체가 모두 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 진영에 몸담고 있었지만 자기 진영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조국 흑서도 쓰셨죠.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소속 정당에도 쓴소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야당에 대해서도 공격수 역할을 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캐릭터를 계속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은 주류가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잖아요. 노무현 재단 정대협을 비판하는 게 이 지금 친명 중심의 민주당을 비판하는 거랑 어떻게 연계가 돼요? 아니죠. 그게 진보 진영 전체의 도덕성과 정직성과 연관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범진보 진영을 비판하면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타격을 주는 거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인테그리티를 공략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박이나 뭐 혹시 의견을? 저한테 일단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앞서 우리 아까 송영훈 이 지금 법률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거리기에 아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조사 의뢰돼 있다 뭐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잠깐 먼저 좀 할게요. 지난 1월 29일 날 국회에 출석했던 유철한 건의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고 하면 대통령 관련 사안은 건의가 관리할 권한이 없다 이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 조사가 의뢰된 지가 벌써 45일이 넘었고 60일 안에 지금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네. 건의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지금 그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김경률 회계사는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국 사태 때도 진보 진영이 몸담고 있으면서도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던 것이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높이 사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모셔와서 비대위원까지 지금 시켜서 지금 이 야당을 공격하는 공격성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상당히 새겨들을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김경률 회계사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수사 책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 대해서 지금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법원이 의뢰해서 수사한 사건이라서, 그리고 또 말을 끝을 흐리면서 본인은 이제 그러니까 직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때 이 지금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 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재판 개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 의지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 지금 1심 재판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내로남불, 윗선인 걸 다 떠나서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법률적 기준과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경률 회계사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비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진영에 이번에는 지금 보수 진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껄끄러운 문제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경률 회계사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뭐 보완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 무죄 판결은 1심이었고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제 보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최근에 국민의힘에 남겠다 이렇게 잔류를 선언했는데요. 역할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이 수도권에서 선거를 좀 진두지휘해야 한다라는 얘기부터 아직은 그 배신자 프레임이 좀 부담스럽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우려까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거에서는 이기려면 필요하다면 연필 한 자로라도 동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가용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야죠. 예. 근데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른바 중도, 그다음에 수도권, 청년층에 좀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영향력이 있다는 건 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 어쨌든 경기도지사 선거에 본선에 나가지 못했지만 예선에 나가서 김은혜 당시 후보와 겨루기도 했습니다. 예. 그 당시 일종의 저격 그렇죠. 저격 공천이라는 공천.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감정이 상했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1년 반 이상의 지금 정치적 휴지기를 가진 다음에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분의 이게 발단이 된 게 그거 아닙니까? 이분이 난 이번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한 게 이게 촉발이 된 거잖아요. 그게 또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이건 그러니까요. 아니죠? 자, 그렇다면 안 나갈 거면 그냥 백의종군 하겠다. 혹은 네. 이번에 나는 불출마하겠다. 총선 불출마하겠다면 될 일인데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니까 공을 한동훈 비대위에 넘긴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거취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알아서 해 주시오라고 위원장한테 공을 넘긴 그런 그 모습이 되니까 네. 많은 이제 정치 분석가들과 호사가들이 그렇다면 무언가 역할을 하겠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수도권이 아니겠느냐. 뭐 대구 출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유승민 의원을 투입해서 바람을 일으킬 그런 말하자면 지금의 현실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경기도를 이끌다 그러면 과연 수도권 선거를 맡길 것이냐. 혹은 네. 아니면은 직접 선도마로 출마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이른바 저격 수행 공천을 통해서 상대를 무력화하면서 그 선거의 흥행을 이끌 것이냐. 예.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도 우리가 좀 선언적으로 봐야 될 것은 예. 실질적으로 지금 윤한 갈등이 봉합됐다고는 하는데 잘 지금 의기투합의 과정도 돼서 여러 가지 잡음 없이 갈 수 있는데 잘못 이 문제를 건드리면은 유승민 의원이 좋은 카드도 될 수 있지만 또 나쁘게 얘기하면 내홍의 불씨도 될 수 있잖아요. 예. 요 점에 대한 정무적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그런 게 끝난다면 그러면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공간은 그러면 어디까지 열어줄 건지. 예. 이른바 대통령과 각을 이만큼 세웠는데 그러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라고 할 건지 어느 정도 암묵적인 전략 관계를 통해서 제한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설 연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말하는 양측의 조율을 거친 다음에 특히나 용산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유승민 의원의 활용은 저는 수도권의 선거를 맡기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용산 윤석열 대통령 주변 정치 참모들 사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분석, 평가 또는 이 유승민 전 의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이런 게 아직 전혀 결론이 안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사전 여론조사나 뭐 민심 언론 흘리기인가요? 아니면 떠보기인가요? 근데요. 근데 왜 갑자기 유승민 전 의원 활용 카드 얘기가 갑자기 이번 주에 부각이 됐을까요? 그 메시지를 애매하게 올리셨죠. 공천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올렸는데 네. 사실은 그 메시지가 나왔을 때 발표된 당일에도 상당히 혼선이 있었어요. 많은 언론사들이 그것을 불출마 선언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한 평론가들도 있었고 심지어 유승민 전 의원하고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같이 하셨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송에 나오셔서 그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면은 불출마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만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둘 다 아니기 때문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언어를 구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평론까지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유승민 전 의원의 사실은 워딩이 좀 부정확했던 측면이 있고 지금이라도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제 뭐 용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죠. 대통령도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현재 그 경기도지사 경선 패배 후에 그 약간 경선에 흔쾌하게 승복하지 않는 듯한 그 메시지 때문에 주류 당원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어요. 네. 당시에 김은혜 전 의원을 자객으로 지칭을 하고 자객 칼에 맞았다 뭐 이러면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경선이었다.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올려서 지금까지도 주류 당원들과 심리적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본인이 먼저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꽤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혹시 개혁신당으로 가는 건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당에 남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지부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런 식으로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이후에 당에서 본인에 대한 역할론이 좀 떠오를 거라는 시나리오까지 혹시 계산이 돼 있었을까요? 제가 아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정치적 캐릭터상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자락을 깔고 하는 정치는 하지 않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일종의 뭐랄까 애당심? 자기 나름대로는 지난 탄핵 국면 때 당을 떠났던 예.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는 그러한 또 상황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다시 지금 국민의힘으로 온 상태에서 네. 자신의 유불리 때문에 일시적 유불리 때문에 당을 다시 떠나는 부분은 도저히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당의 주인은 나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날 입장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예. 사실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거치 문제가 떠오르느냐. 그거는 본인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그것이 촉발이 시킨 거는 있지만 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취임하기 이전에 예. 언론들이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 한 킬러 문항이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첫 번째가 용산과의 관계의 차별하고 예. 두 번째가 당내의 비율을 비주류를 어떻게 포용하느냐의 부분이고 예. 세 번째가 공천이었거든요. 예. 지금 첫 번째 문제도 지금 중간 정도밖에 못 풀었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부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 펜딩 상태인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 지금 당내 비주류를 포용하는 문제인데 당내 비주류 중에 핵심은 사실 이준석 전 대표였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지금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걸 계기로 해서 이제서 이 지금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관심이 꽂혀 있던 이 여론의 관심이 이제는 비윤 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지금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은 뭡니까? 않는 건가요? 저는 제가 끌어안는 생각했을 건가요?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 총선 승리를 갖고 가려고 하면 네. 수도권이 중요하고 수도권에서 또 표심을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는 중동 무당층이 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 상당히 중동 무당층의 소구력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품는 것이 네. 저는 승리의 하나의 중요한 방정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또 한 분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제 이 피습 이후에 다시 이제 조금 지역구 행사의 모습을 좀 드러냈고 이 자리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왔습니다. 이게 다행이에요, 그렇죠?
예, 천만 다행이고 또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근데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이 이재명 대표 저격수 역할을 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배현진을 잡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아, 그 지역이에요? 예. 이 배현진 의원 지역에. 아, 송파을이죠. 예. 출마를 하겠다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얘기했지만 박지원 전 의원도 뭐 이재명 대표한테 썩 그렇게 호감 있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기 예. 때문에 공천을 신청했는지 그때 신청하겠다고 해서 기사가 난 것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이미 송파을에는 우리 그 송기호 지역위원장 예. 변호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져왔던 그분도 있고 또 다른 분도 출마하겠다고 지금 예비군 예. 등록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그 지역에서 출마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공천 신청을 했을 테고 예. 공관위 심사 예비 후보들이 몇 명 있으면 뭐 경선을 하든지 룰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절차를 뭐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또 직진으로 질문해 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지금 유동규 전 이제 본부장. 대표, 네. 예,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라고 그렇죠. 해야 됩니까? 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가 이재명 잡으러 나가겠다 하는 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이거야말로 뭐 저 개인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씨가 뭐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사 한번 봤습니다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반응할 일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당 대표께서 거기에 대해서 당무도 바쁜데 반응하실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뭐 비선거권이 우리가 지금 25세입니까, 20세입니까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유동규 씨가 뭐 본인 출마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디에 나올 자유가 있는 거죠. 뭐 본인이 뭐 하세요 뭐 이런 뜻이군요. 아니 뭐 예.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다만 그렇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그냥 하고 싶으면 하세요. 아마 못하게 안 막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동규 얘기가. 씨가 이제 하면서 예. 이제 본인이 재판 받으면서 일방적으로 예전에 뭐 유튜브 나와서 일방적 주장 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실제 재판에서 좀 다른 또 증언도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는 하지 말고 유권자들에게 거기 또 보면 원희룡 전 장관하고는 뭐 경선합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거쳐가지고 뭐 출마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저는 그 유동규 본부장이 어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개항을해서 유동규 본부장하고 나란히 앉아서 선관위 TV 토론 하고 싶겠습니까? 그거 해봤자 뭐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한테 계속 공격만 받고 얻는 게 없을 텐데 네.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민주당은 그 선거제도,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한 결정을 이재명 대표 한 사람한테 일임한 상태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라도 저는 병립형 회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 얘기가 병립회귀가 높아졌다는 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나가지 않고 비례로 간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이죠. 아니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하고 같이 토론하실 건가요? 이재명 대표는 그 토론에 경선에 참여했잖아요, 면접. 토론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게 뭐 정당의 매체상의 정당 예. 그리고 본인의 뭐 여론조사상에 아마 선관위 기준이 있을 예, 겁니다. 진짜. 기준을 아마 유동규 씨가 넘는다고 한다면 뭐 토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우리 송 변호사께서는 너무 이제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이걸 단언하는 거는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동규 왜냐하면 본부장이 5%를 넘어가면 토론을 하셔야 돼요. 국민의힘 아니 후보는 내 어떻게 말은 하고요, 그러면? 여보세요. 그러니까 3자 토론이 되는 거죠. 네. 잠시만 내 그러니까 말은 국민의힘 후보도 당연히 가고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도 당연히 5% 이상을 얻을 거다 이렇게 보는군요. 아니 그런 가능성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개항을의 현역 의원은 이재명 대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가 5% 이상 얻을 수도 있다.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TV 토론이 성사되게 되는데 예.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겠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립형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지적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병립형 대한 얘기는- 결정이 예. 되지 않았는데 마치 병립형 유동규 씨가 나오니까 당대표가 피하기 위해서 비례로 가겠다는 갈 것이다. 아무리 그 방송에 평론을 하더라도 그건 과하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지금 거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 이 비례대표 선거제 방식을 두고 아직까지 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아직 뒷말이 무성합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선거제도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임하기로 하신 거죠? 포괄적인 위임입니다. 언제까지 이제 답변을 주시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그 몇 차례 당원 투표 해가지고 위성 정당 한번 만든 것도 그 당원 투표 하지 않았나요? 그 같은 되게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이거 뒤집으면 이제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겠어요?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대표에 대한 그 불신이 강하면은 이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는 거죠. 네, 이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과거의 병립형으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현행 연동형으로 유지를 할 것이냐 이 여부를 민주당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이걸 당원 투표로 붙이자라고 했다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게 두자라고까지 아직 지금으로서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뭐 이재명 대표가 전적으로 결정을 할지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걸 갖다가 다시 뭐 의원총회나 당원 투표에 펼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러니까 매듭을 푸는 첫 번째 작업은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걸 맡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죠. 뭐예요? 제일 고민한 부분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번 총선 승리를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 기준으로 내세운 것이 제1당이거든요. 뭐 최고 목표는 뭐 151석이라고 하지만 제1당이 돼야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정치 생명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식으로 지금 현재식으로 준연동형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비례위성 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비례연합 정당을 만드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다른 구소 정당들하고 합쳐서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후순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의 자체 몫이 오롯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민주당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에게 그러니까 지금 일당이 못 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근데 연동형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지난번 대선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 표의 등가성 보장을 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선거제를 개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 지금 현재 준연동형이 아니라 확대된 연동제 그리고 비례대표를 더 늘리는 쪽으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많이 내놓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지금 정치적 현실 때문에 만약에 그 약속을 파기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또 후폭풍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걸 아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만의 고민은 아니고 저는 민주당 전체의 고민이기도 하다. 그러면 제1당이 돼야 하는 민주당의 목표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에 대한 말바꾸기 논란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다. 한민수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선택의 시간이 저는 뭐 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당에서도 상당한 긴 시간 동안에 의원총회를 여러 차례 했고 여러 의견을 뭐 지도부와에도 정말 난상 토론을 벌일 정도로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 뭐 다들 보도가 됐으니까요.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지지하는 성향이 드러난 게 아니고 지금 현 준연동형이나 아니면 병립형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랄지 병립형을 선호하는 게 거의 팽팽할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면서까지 오랫동안 토론을 거친 끝에 최고위원들이 이제 당대표에게 일임을 해놓은 거죠. 그런 상황인데 저는 뭐 유인태 사무총장님 뭐 같이 근무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예전에 이제 무슨 당원 당규를 바꾸고 할 때 전당원 투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선거제 문제는 저는 선악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 어느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제1당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선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이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유권자들한테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분과 실리가 있는데 그중에 택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 예전의 약속과 다르지 않는가 예.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민주당, 우리 대표가 그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예. 제가 현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현재 대표께서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다.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이런 지금 말씀.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민수 대변인께 여쭤보지는 않고 네. 저는 한민수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양당제 폐를 극복하고 다당제로 가야 한다. 양당의 거대 양정당의 어떤 정치적 대결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정말 기가 따갑게 수도 없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게 더 한국 정치의 미래에 더 좋은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제1당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군소정당들, 의미 있는 제3정당들이 나타나서 이 거대 양당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는 단초를 만드는 그게 더 정치적으로 올바른 결정인가? 어느 게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 한민수 대변인. 저의 개인의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양당 체제가 여러 가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예. 이런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2016년도에 제3당 체제가 됐을 때 네. 이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우리 정당사에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불행하게도 그때 국민의당이 3당으로 했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존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만 제 진심을 말씀드리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을 내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반을 넘어서는 제1당이 무조건 돼야 된다. 과반까지는 저희가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목표 중에 목표고요. 1당은 돼야 된다. 왜냐하면 1당을 놓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장을 1당이 갖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동의 못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전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을 평가하자면 너무 많은 우리 사회 분야에서 우리 같은 전직 언론인인데 언론만 해도 너무나 억압과 폭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퇴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경제, 한반도 안보 이거를 제도와 법까지 이제 완전히 내줘버린다? 저는 그 후과가 너무 두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옛날에 네 생각이 그랬는데 왜 바꿨어 하면 제가 그 비판에 대해서 설명대로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밝힌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겠지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런 표현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 소견을 밝히신 거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 개항을의 원희룡 네. 이제 장관도 지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빅매치는 좀 굉장히 많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 전국적으로 관심이 좀 가요. 그럼 빅매치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 빅매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보니까 굉장히 개항을 출마 의지가 강한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론이냐 거야 심판론이냐를 붙는 아주 상징적인 분입니다. 왜냐? 정권 심판론이 먹힌다면 원희룡 장관이야말로 국토교통부 초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을 짠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심판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야 심판론이라면은 말 그대로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분이 이재명 대표니까 그래서 심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게 만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들어와서 3자 구도가 된다면은 대장동 비리가 지금은 사법적인 판결을 받고 있지만 이게 또 사법 비리가 아니라 정치적 평가를 받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인데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좁쌀이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다. 이런 상징적 빅매치가 국민적 관심도 끌 뿐더러 잘하면은 정권 심판론이냐 거야 심판론이냐 대장동 비리의 정치적 해석은 어떠느냐 이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인 이벤트, 빅 이벤트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총선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3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일 수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 개혁신당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 미래. 근데 새로운 미래는 당명만 정하긴 했는데 또 이원우, 김종민 이렇게 민주당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하고는 또 통합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좀 논쟁적인 이슈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교수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기에 종식시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기 종식을 위해서 민주당과 이준석 개혁신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바로 이 MB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단칼에 거절했잖아요. 그럴 생각 그쵸. 없다 얘기를 했고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재판부터 지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2월 8일에 선고가 있는데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례는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항소심은 웬만하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해라. 지금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은 많은 혐의들 중에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지 않는 한 1심의 양형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한데 과거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그 징역형이 집행될 때,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징역형이 집행될 때 전부 다 교도소 앞에서 큰 이벤트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형을 집행을 하니까 거기 뭐 지지자들도 몰려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몰려들고 그래서 충돌 가능성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법원도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혹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슨 당을 만들거나 뭐 연합을 하거나 이런 거는 본인의 일단 2심 선고부터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볼 문제다. 본인 일이나 걱정해라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금 재판 중이고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지금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가 한 칼로 이렇게 잘라버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제안에 대해서 잘라버리긴 했습니다만은 공통점은 있잖아요. 민주당과 이준석 개혁신당의 공통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도가 좋지 않다는 거. 그걸로 이렇게 진짜 이질적인 두 정치체가 합쳐질 수 있어요? 연대할 수 어떻게 있어요? 보면 지금 이제 제3지대에서의 빅텐트가 정치적 명분은 반 윤석열, 반 이재명. 예. 소위 말해서 그대 지금 양당의 상징적인 두 분에 대한 반대 논리를 갖고 뭉친다는 부분인데 그 현실적으로는 타협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적 명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갖고 어떻게 같은 당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양당이 지금 현재 진통을 겪는 것 중에 하나도 소위 말하는 정체성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부분이 거기서 지금 막닥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은 그렇게 급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좀 더 아무래도 구성원 자체가 지금 아주 젊은 사람들이고 다들 원하고 하니까 좀 아마 롱텀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 아마 당을 운영해가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조국안 쪽은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전 대표 이 주축의 그룹들은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 이 기반을 만들고 진짜 이 중텐트라도 빨리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정치적 야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준석 이 대표의 개혁신당보다는 그분도 정치적인 소위 말하는 구력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숯불 손잡았다가 주도권 내지는 지분까지 뺏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국 전 장관의 이 민주당과 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손을 연대를 한다는 거는 조금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얘기다라고 약간 이렇게 제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이 당이 합쳐지는 거.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낙연계가 합치는 거는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지금 이질적인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들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조홍천 의원이 그래서 탈당할 때 속내를 내비친 거예요. 좀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미니멀리즘으로 좀 가보자.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른바 정책적 차원에서 너무 논쟁적 이슈들,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들, 뭐 노년 무임승차 그렇죠.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년 무임승차 플러스 여성들 군대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우리 사회에서 고민할 지점은 맞는데 이렇게 불쑥 꺼내듯이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정치적인 수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일단 질러버렸어요. 개혁신당은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만일 합칠 때 그러면은 이 총선에 대한 뭐 화학적 결합뿐만 아니라 이 정책적인 녹이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 숙제를 남겼어요. 근데 지금부터 계속 더 많이 가면 갈수록 돌아올 수 있는 선택지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과감해지면 과감해질수록 오히려 합당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민주당계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과
이른바 탈당파 의원들의 신당자 이 두 미래 대연합. 대연합이 합치는 것도 약간의 이견과 노선이 약간 좀 말하자면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을 합치는 이른바 중텐트가 먼저 돼야 나중에 빅텐트가 될 텐데 네. 이 부분도 약간 지금 좀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설 지나고 나면은 확실하게 이제 그때는 말하자면은 급조해서 한다 그러면은 일종의 말하자면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관리를 얼만큼 정교하고 치밀하게 할 수 있느냐가 지금은 3지대 빅텐트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낙연, 이준석,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들 민주당에 나간 그 미래 대연 이렇게 세 파트가 각각 총선을 치르는 일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 그렇다면 만약에 그 빅텐트가 꾸려지게 된다면 골든타임은 언제라고 봐야 되니까 설 전에는 일단 꾸려져야 어느 정도 이번 선거에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설전이라고 하면 이번 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전에 예를 들면 같은 방향성만 인정을 하고 네. 원칙적으로 통합 정도만 이야기만 한다 하더라도 저는 큰 정치적 성과를 저는 가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나 저는 이 빅텐트의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각계의 약진을 해갖고는 사실 이 지금 소선거구제라는 대한민국의 이 독특한 선거구제에서 이 군소정당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덩치를 키울 수밖에 없는 이 당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본 이 양당의 그 공천자들이 다 결정되는 게 아마 3월 한 중순까지는 예. 아마 빅텐트의 시간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가장 이 제3지대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목인 이 지금 설전에 이 하나 된다나 원칙을 합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데 그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기호 3번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각 되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빅텐트가 안 쳐지면 빅텐트가 안 쳐지게 되면 뭐 정의당이 정의당이 가는데 만약 빅텐트가 쳐지게 되면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삭죽기도 좀 할 것 같고 현역들 뭐 낙선되는 경우 이렇게 그 3번이 가지고 있는 정치 상징성도 있지만 정치적인 실리도 아주 만만치 않거든요. 예. 국고 보조금이 아주 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아마 이 두 자릿수 정도는 확보하고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본인 걱정부터 먼저 하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도 신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리된 거 아니었습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 아니 이제 그 이준석계하고 민주당이 합쳐지는 거는 이제 정리가 됐고 너무 이제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내용은 뭐 잘 모르는데. 독자적으로 조국 전 장관 독자적으로 뭐 우의정 서울대 교수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조국 전 장관을 떠나서 모든 분들의 지금 신당을 이렇게 꾸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런 것들이 선거제가 어느 정도 어느 선거제로 결정되느냐 여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재명 싶습니다. 대표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그건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난 다음에는 예.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여야가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되고 네. 그 영향이 다른 이제 당을 만드시는 군소정당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조국 전 장관의 신당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국회에 도전한 것 자체를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편이지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절실할 거예요. 아까 2심에서 뭐 법정 구속까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조국 전 장관이 소위 말해서 돌을 하나가 놓는 것 자체가 예. 소위 말 제3지대의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네. 정치적으로 물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법정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옥중 출마를 해서 당선된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아마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례대표 제도가 지금 현재의 최소한 준연동 정도는 돼야만 네. 아마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4년 전에 열린 우리 당 정도의 수준까지도 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공천 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조국 전 장관 전략 공천이든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은 뭐 우리 당원도 아니시고요. 예. 뭐 신청했다는 얘기를 듣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민주당에 있다 나가신 분들 미래대연합 그러니까 이제 뭐 조응천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고도 또 이렇게 손잡을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전혀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뭐 그냥 독자 신당 만드는 거 말고는 없네요. 정치를 하고 싶다. 뭐 송영길 대표도 신당 만들겠다고 하는데 뭐 조국 전 장관이 또 못 만들기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얘기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예, 뭐 만드는 거는 본인들의 자유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제3지대가 뭐 만약에 이렇게 빅텐트를 꾸린다고 한다면 그 파급력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최근 지지율을 보면 제3지대 지지율이
꽤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당층이 거의 20%대에 비해서 제3지대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너무 낮아요. 불과한데요. 무당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언어가 일단 너무 강경하죠. 개혁신당 쪽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 빅텐트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일단 중텐트 정도는 돼야 중텐트끼리 합쳐서 빅텐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은 일단 중텐트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개혁신당하고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했는데 한국의 희망은 개혁신당에 온전히 흡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최진석 상임대표, 뭐 김진수 대변인 이런 분들이 탈당을 했어요. 사실상 양양자 의원이 텐트도 아니고 이거는 혼자 침낭을 갖고 들어온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중텐트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언어가 강경하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가 어제 바로 이 MB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이른바 기피 인물을 본인이 콕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특정한 분을 지칭하면서 누구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분은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외교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잖아요. 기피 인물. 그런 기피 인물을 콕 찍어서 지정을 할 때는 그 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아주 심하게 경색되는 걸 감수하고 그리고 아주 뚜렷한 명분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개혁미래당에 몸담고 계신 분을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통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통합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언행이죠. 개혁미래당 쪽에서도 이 문제는 아주 유심히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대 양당 얘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또 새로운 이색적인 정당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대한소상공인당이라고요. 소상공인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당 발기인 대회가 좀 있었습니다. 정재훈 전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사장이 이제 주도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 총선이 말하자면은 거대 양당이 아니면 제3지대냐 얘기 나오는 건 이건 정치적인 말하자면 프레이밍밖에 안 되잖아요. 정치적 나눔.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유의미한 정책적인 모습들이 없어요.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본 출생 기본소득제하고 이쪽 국민의힘이 내놓는 지금 지역개발밖에 없는데 정책 정당을 표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공인이라는 정확히 타겟된 계층을 바탕으로 만일 여기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다 그러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게 소상공인들 위한 전담 은행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정부가 정치권이 매일 여기를 이제 위한다,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된다 얘기하면서 정작 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관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이 지평은 우리 힘으로 한번 넓혀보겠다. 그래서 이게 뭐 연동형 비례대가 제가 되든 병립형이 되든 유의미한 득표를 통해서 우리가 원내 진출하는 그런 기반으로 삼아서 소상공인들이라는 중요한 타겟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건실한 뿌리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정책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이 한번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건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잠깐 정재훈 창당 비준위원장인가요? 한번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상공인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약자들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 진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두려움 없이 앞장서겠습니다. 거대 정당이 얼마나 소상공인 정책을 제대로 못했으면 저렇게 정당이 만들어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요즘 경기 침체 때문에 제일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자들, 그중에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이해, 그분들의 애한, 그분들의 고민, 그분들의 바람 이런 걸 아마 좀 모아서 어떤 식으로든 제도 정치권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동안 제대로 반영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나서보자는 아마 이런 의지를 갖고 지금 당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이 지금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 이 소선거 제도가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설사 준연동형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봉쇄 조항이 3%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국적으로 3%를 얻는다는 것 자체도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의 의지와 기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걸 과연 정치적으로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